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과 모임 제한이 2년 1개월 만에 모두 풀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납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검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동의서를 지명되기 불과 하루 전에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부실 검증 논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북한이 오늘 밤 대규모 공연과 불꽃놀이를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화창한 봄날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 코로나에 짓눌렸던 일상이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이 코로나를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인원이나 시간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영화관이나 기차 안에서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2주 뒤에는요,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도, 또 다음 달 말부터는 확진이 되어도 격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일상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자정까지인 영업시간과 10명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8일 오전 5시부로 해제됩니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대규모 집회와 행사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준비 기간 후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고척동 같은 실내 체육시설, 버스와 기차 등의 교통시설에서 취식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실외든 실내든 지금처럼 써야 합니다. 마스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그런 대응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유지는 확산세를 보고 2주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고 이런 생각도 크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야외에서 정도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거나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의료 체계도 독감처럼 바뀌는데요. 이 책임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뀝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알아서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이 개인 부담은 커집니다. 이 검사비나 치료비는 올라가고 확진되면 나왔던 이 국가 지원금도 사라집니다. 이어서 허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발생으로 치명률과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코로나 환자를 결핵이나 수두처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4주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일주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사라집니다. 순차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던 입원비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비도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종합병상 치료부터 다 본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지침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현행 5천 원인 신속 항원 검사 비용도 올라갑니다. 다만 비교적 고가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계속 국비로 지원합니다. 현행 재택치료 개념도 사라집니다. 독감처럼 본인이 집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아프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선언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10만 명에서 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이어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지 어느새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거리두기 지침은 무려 50차례 가까이 바뀌었는데요. 영업 자유를 되찾은 자영업자들 기쁘긴 하지만요. 지난 2년 오락가락 행정 생각하면 분통도 터진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김기도 씨는 지난 2년간 정부의 입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성이 됐어요. 회복을 한다는 기쁨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걱정이 더 많고. 모임 인원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거듭되면서 매출은 70% 줄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2년간 대출을 받고 컴퓨터까지 팔았지만 2억 원 넘는 빚은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빚 갚는 인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거리두기 방침은 과학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경과를 표로 정리한 건데요. 2020년 이후 50차례 가까이 됩니다. 규제 시행 나흘 만에 방침이 철회된 적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해에는 저녁 6시 전후로 미접종자를 포함한 사적 모임 인원수가 달랐고, 이후에도 사적 모임은 6명, 4명, 8명, 10명,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습니다. 2명이었다가 며칠 뒤에 바로 4명이 되고 4명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게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도 거리두기만으로는 코로나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뒤부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되는데요. 경찰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는 있는지, 그 경찰은 그럼 누가 견제를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숙제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경찰청이 승계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수사권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 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또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172명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옳으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 최대 관심사가 검찰이냐며 쓴소리를 했고 박영선 전 장관도 박 위원장이 힘을 보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 밀어붙이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코로나19 방역 조정과 국민 건강, 물가와 전세 보증금 같은 민생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지 의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사흘 전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자신의 SNS에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지금은 속도보다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검수완박에 제동을 거는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명분 없는 야반 도주를 한다며 힘센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 도주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을 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에 빗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이 권력형 범죄 처벌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혼란이 일어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장관 취임 뒤 직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된 상설특검에 대해선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지만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이 되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아내와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오늘 검찰 분위기는 어땠는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연일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엔 본인을 탄핵하라고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이곳 대검찰청에선 김호수 검찰총장을 주제로 검찰 수뇌부들이 대응 회의를 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하려면 자신부터 탄핵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에 이어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수완박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설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조금 전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정한 헌법 위반인데다 충분한 논의 없이 2주 안에 입법을 마치려 해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 발의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평검사 회의가 앞당겨 열릴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김호수 총장은 일단 자신과 간부들을 믿고 평검사들은 자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검찰 지휘부가 집단 총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지 이윤우 기자가 그 나라의 현직 법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수완박에 앞장서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진국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업무를 맡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문명국가, 법치국가 그런 나라들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미국 검사는 정말 기소만 하는 걸까? 미국 LA 검찰청 소속 한국계 현직 검사 제이콥 리 씨의 말은 다릅니다.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something and they don't do it, then who's going to do it? So if we can't do it, then the case is gone. 지방검찰청에서 통상적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만 수사 내용 점검과 증거 보강을 위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Prosecutor's office needs to be able to investigate their cases at some point. You're just cutting off their arms and legs. 미국 연방검찰은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측근 비리 같은 중대 범죄를 초동 단계부터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깁니다. We're a prosecutor's office. What we do take a position on is if you violate the law, we're going to investigate it and prosecute you. 법조 경력 35년째인 뉴욕주 지방법원 데니 전 판사도 미국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To say that in the U.S. prosecutors don't investigate cases, that's a very ignorant statement.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범죄자만 기뻐한다며 한국 국회에서 증언할 의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Only people that win are the criminals. If anybody wants to call me as a witness in any kind of hearing or any kind of proceeding, I'll gladly come and explain.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넘길 수사기관 사례로 언급하는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도 수사와 기소를 병행합니다. Yeah, we do both. Yeah, we investigate and do prosecutions as well. Yeah, quite a lot. 검수완박 추진 근거가 된 선진국 사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인사 검증 대상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혹들은 인수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던 걸까요? 저희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지명 발표 하루 전에야 검증 동의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할 수 있었던 시간이 단 하루였던 거죠.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발탁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 행정의 경륜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후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학교 의대에 편입한 걸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간은 하루 정도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당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수위로부터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고 지명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이틀 전인 8일 저녁 인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9일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인수위가 정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였던 셈입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차례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대 병원장으로서 검증을 받은 만큼 이번 인사 검증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인수위 인사검증팀 관계자는 특정 인사의 검증 내용은 확인해주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은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되곤 하죠.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 고등학생 자격으로 학회 논문 제1저자로 참여했다는 경력을 입시에 제출해 논란이었죠. 정 후보자 아들도 이 논문에 참여한 경력을 편입시험 때 제출했는데 이 저자 중 유일한 학부생이었습니다. 이 조민 씨와 달리 실제 논문에 기여를 했는지가 이 핵심입니다. 김성규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입니다. 두 논문 모두 2016년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실렸는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만 등재되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즉 KCI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의 나머지 공동저자들은 교수나 석박사들인데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만 학부생입니다. 정 씨는 2018년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때 해당 논문을 지원서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자기소개서에서 선배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지만 논문 관련자는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 씨가 번역과 편집을 주로 했다고 공저자들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절차상 부당한 과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대학 교수는 그 대학이 뭐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는 자녀를 못 보냅니까?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정 후보자 아들이 2010년 11월 군대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바뀐 것도 민주당의 공격 대상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첫 신체 검사 이후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2013년 9월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을 위한 병무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최종 변역 판정이 4급으로 확정되면서 정 후보자 아들은 대구지법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저도 사실은요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인수위가 이제 검증을 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이 검증 시간이 하루뿐이었다면서요? 네, 정호영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하루뿐인 셈입니다. 인수위가 정확히 어떻게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통상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을 보면 검증 동의서를 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의서를 바탕으로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후보자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검증을 하는데요. 동시에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나 병역 문제, 재상 증식 과정 등을 묻는 사전 질문지에 답을 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진짠지 검증을 하고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올리면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전에 검증 동의서를 냈다. 그럼 실질적인 검증이 촉박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 후보자가 국립대 병원장 신분으로 과거 2차례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시기는 2017년 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문제가 인사검증의 핵심이 되기 전 상황이라 이런 문제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시청자분도 이런 질문 많이 주시던데 시중에도 다 이 얘기예요. 정호영 후보자 의혹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생각이 난다고요? 네,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그 의혹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국 전 장관 때와 유사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편입, 논문, 봉사활동, 연구원 경력 등인데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이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논문이나 경북대 의대 봉사활동, 연구원 경력 등 각종 스펙에 아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빠 찬스는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고 적법 절차로 진행됐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표창장, 논문, 인턴 활동 등 경력들이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최근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풀고 가죠. 본인은 문제 없다고 하니 결국 청문회까지는 가는 거냐? 오늘 아침 이 정 후보자 발언을 보면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 후보자 우선 청문회까지 가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사퇴 의사 관련해서는 지금 별다른 변화는 없으시고 그대로. 왜 자꾸 사퇴하라 그러세요? 자꾸 사퇴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만상 공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시각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혹시 정의당의 이제 후보 적격을 이렇게 냈는데 저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습니까? 네, 정 후보자 경북대에 각종 자료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조만간 직접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여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인수위나 당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인수위와 국민의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후보자 본인께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지금 뭐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점, 또 새 정부가 강조한 공정 이슈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정 후보자가 준비 중인 해명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건으로 주말 여론 흐름을 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임명될 때부터 4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인선을 보면요. 널리 인재를 구하기보다 아는 사람 위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네,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 5명이거든요.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도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선관위원 후보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정호영 후보자도 40년 지기에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깜짝 인사로 주목을 받았었죠. 아는 사람을 쓴다라는 점으로 사실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는 사이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국민 눈높이를 검증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이 자리를 비우면서 공동정부 무산 가능성까지 암시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복귀한 배경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 배제에 불만을 드러내며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한 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젯밤 안 위원장을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인수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회의 앞서 어젯밤 윤 당선인과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 인사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때 안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선정에도 안 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 전문 분야에서 인사 추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봉합으로 합당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철규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진에게 보내 합당을 서두르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최고위원 2자리를 국민의당에 주기로 하는 등 세부적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 전 합당 선언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뭘 했을까요?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했다가 뒷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비대위 비공개 회의 중에 좀 큰 소리가 새어나왔는데요. 윤 위원장이 청년 비대위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들이 뭐 어떤 언행을 했길래 큰 소리까지 났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말들을 겨냥한 뜻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입니다.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변화를 원하는 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에서 이미 결정한 것에 이견을 표출하는 건 다들 불편해한다면서 민생을 강조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마치 민주당이 민생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겠지만 군기잡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밖으로는 이 청년 존중 정신을 내세우더니 내부에서는 청년 입단속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름 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잠깐만. 대표님,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와,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이미지용으로만 썼다는 지적들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네,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는데요.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서 이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양산 사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날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대통령은 언제 떠나냐 이게 관심이 많았는데 전날 떠나는군요. 맞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임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모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요. 다음 날 환송을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나서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는 끝났더라도 이 취임식 날 오전까지는 청와대에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전날 떠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삿짐을 들여놓도록 취임식 전날 미리 청와대를 떠나서 논현동 자택으로 갔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이다, 그치? 자, 또 봐요. 고마웠어. 모두 고마웠어. 네, 문 대통령 청와대 생활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네, 퇴임 후 삶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말해왔었는데요.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도 됐으니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야랑이었습니다. 밤사이 서울 영등포 일대 상가 두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이 이 상가들을 돌면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떡하냐? 건물 한쪽 벽면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1층에서는 연이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경찰관들이 다급히 몸을 피하고 건물 밖으로 불덩이가 날아와 떨어집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4층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무서워서 내가 여기 올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니까요. 여러 번 났어요. 폭발되는 소리가. 이 불로 건물 3층에서 춤 교습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4층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앞입니다. 화재 당시 강한 불길이 일면서 맞은편 공사장 가림막까지 까맣게 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3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해당 건물을 다녀간 직후 맞은편 건물 유리에는 불길이 번지며 번쩍입니다. 4시간 전 1.6km 떨어진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도 불이 났는데 두 곳 모두 이 남성의 범행이었습니다. 신길동 화재는 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인근 수색에 나서 새벽 6시쯤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두 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와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살인 용의자 이은혜가 숨진 남편 윤모 씨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공범 조현수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모 씨가 숨지기 전까지 윤 씨의 계좌에서 이은혜와 그 지인들에게 송금된 돈은 2억여 원. 이은혜가 윤 씨에게 돈을 요구할 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가 윤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을 준비하는 중에 해킹을 당했다며 해커에게 보낼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은혜가 아닌 공범 조현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가 윤 씨에게 조현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당국이 비슷한 시기 윤 씨의 계좌에서 조현수 계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은혜와 조현수가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지 도박 사이트를 핑계로 윤 씨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윤 씨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도 성큼성큼 오르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의 부담은 계속 커집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안 되겠어 주말에는 집에 박혀 있어야지. 줄일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해봐야 외식비, 여행 가는 비용. 기름값이 올라가네, 난방비도 올라가네. 영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이겁니다. 대출이자 또 올랐네. 덜덜덜. 작년에 연 2.45% 금리로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3.45%로 오른 지금은 이자가 연간 300만 원이 불어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8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올리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주담대는 원리금으로 같이 원금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40%에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주요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에서 5%, 고정형은 6% 중반까지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7%대도 돌파할 기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뛰는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는데 한국은행만 저금리일 수 없는 노릇.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만 올려도 1인당 16만 원, 총 3조 3천억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0.2% 금리가 올랐을 뿐인데 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더라고요. 원금 갚아지는 그런 속도는 더 느리니까. 영끌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오히려 주택 구입의 여력들이 더 생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성장률을 쫓아가거나 내년에는 추월할 텐데 2008년, 9년처럼 8%, 9% 간다 그러면 감당이 될까? 말 그대로 쫓아 지나가는데 내가 보통 한 10년 가버리면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밑에 아들 세대들까지도 그런 걱정도 있어요.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고민되는 살인 물가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웠던 편의점 커피마저 올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종이컵을 올리고 버튼 한 번이면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편의점 커피인데 가성비 커피라 불리며 지난해 4만 잔 넘게 팔렸습니다. 이 편의점 커피는 보통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인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에 못 이겨 결국 이렇게 200~300원씩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커피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등에서 기상 악화로 원두 생산량이 줄어 국제 원두 가격이 치솟은 영향입니다. 지난해 아라비카 원두 선물이 파운드당 2.5달러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0년 초보다 2배가량 뛰어 10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대형 편의점 모두 1,000원 커피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모든 게 오를 대로 오른 상황.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취하는 입장이니까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물가가 올랐잖아요. 아침에 이제 활동하기 전에 점심 먹고 커피 같은 거 사 먹을 때 막 줄이다기보다는 좀 더 싼 커피를 찾는다거나. 이런 가운데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빙그레 주식쿨이 출고 가격으로 6.7%, 따옴이 5.5% 인상됩니다. 남양유업과 서울우유도 이달부터 치즈 가격을 각각 평균 9%, 10% 올렸습니다. 눈 뜨면 오르는 물가, 가볍게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과의 첫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과의 첫 인터뷰에서 핵심 외교 정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소신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등으로 위협이 고조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투트랙 접근을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국제질서 준수와 비핵화 조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양측이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하기 직전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수위 측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새 정부 출범 후 20일도 안 된 시점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북한은 오늘 110번째 김일성 생일로 최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 같은 무력 과시 대신 축제 소식만 전하고 있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 여전합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평양 대동강에 조명 장식을 한 유람선과 요트가 떠 있고 주체 사상탑 주변 고층 건물에 북한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도 숫자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대동강반에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는 축포 발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늘 밤 대규모 야회와 대공연, 불꽃놀이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과 같은 무력 과시 소식은 일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제 결속하고 또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민 친화적인 행사들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5일 90주년을 맞이하는 군 창건 기념일을 주목합니다.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에도 열병식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은 일단 김일성 생일을 주민 결속과 김정은 치적 홍보회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The DPRK in the past has used the occasion of holidays and other notable occasions within the DPRK to engage in provocations. 일각에선 북한이 25일에 앞서 ICBM 시험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코로나로 강력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리를 위한 임시시설은 비가 줄줄 셉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상하이 푸둥 지역의 한 조립식 격리시설. 임시로 세워진 벽을 타고 빗물이 흐릅니다. 침대와 바닥은 젖었고 건물 밖에는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하이 지역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를 격리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주거 중인 입주민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보지만 한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这是上海湛江警察冲进小区拉人出去的，这是上海湛江。 봉쇄 지역을 시찰 나온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주민들의 집단 항의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20일 가까운 봉쇄 속에 상하이 의료 시스템은 마비됐습니다. 체온 40도가 넘는 아이를 위해 구급센터에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자 새벽 시간 울부짖은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상하이 교민들은 기숙사에 갇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참을 때까지 참은 것 같아요. 지금 산인회나 여러 이제 교민들이 또 모금을 모집해서 급한데 연락이 오면 물도 보내주긴 하는데.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는 어제 기준 23,07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봄나들이 가기 딱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볕이 가득 퍼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일부 남부 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8도, 대전은 5도로 쌀쌀하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19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선 너울이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610만 명 확진되고 나니 이제 고비 넘겼다고 거리 두기를 다 푼다네요. 2년 동안 48번, 그러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거리 두기 지침이 바뀐 셈입니다. 밤 9시와 10시 4인과 6인의 이 제한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모른 채 조였다 풀였다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또 올 거라고 하는데요. 거리 두기도 재난지원금도 이 과학적인 통계와 기준을 마련하려면 이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K방역 오답 노트 뉴스에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